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크고 작은 거짓말의 연속이었죠.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애초에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부터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이곳에서 사연을 들어보면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는 그럭저럭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게 부담이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오직 건강한 몸뚱이와 가난밖에 없던 저의 홀어머니 밑에서 미래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당장의 오늘 그리고 임박한 내일만이 제 미래의 최장길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를 꽉 물고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30이 훌쩍 넘어 있었죠. 잘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 그렇게 둘이 사는 집 월세를 내고 배부르진 않아도 밥 굶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딱 하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가난을 누군가에게 또 물려주진 말자는 어렴풋한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혹여나 내 주제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낳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어요. 그녀는 이전에는 인사 한번 나눠보지 못한 얼굴만 아는 동창생이었죠. 그 사람은 애초에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우등생의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늘 인기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강렬한 빛처럼 홀로 있어도 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죠. 저와는 너무 반대였기에 저와의 접점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녀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던 환한 빛은 오래된 형광등 마냥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카락과 푸석한 피부, 퀭한 눈,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고 드문드문 서로의 안부만 주고받다가 우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접점이 없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통분모가 생겼거든요. 그게 성격도 취미도 아닌 바로 가난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180도 바뀐 삶에 대해서 덤덤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난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편하더라. 맞아. 엄청 불편하지. 돈이 참 그래. 사람 구차하게 만들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 가난은 뭐든 힘들게 만들어. 꿈을 꾸는 것도 희망을 가지는 것도. 그 사람은 저와 공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가족들이 더 이상 웃지를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긴 나도 적응을 아직 못하겠는데 부모님은 오죽하실까.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데 아무도 힘을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아등바등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아무도 현실을 보려고 하질 않는 거. 일은 다닐만 해?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계산하고 비닐에 물건 담아주는 게 힘들진 않아. 그런데 거기가 여자가 아무래도 많은 곳이라 그런지 계속 괴롭히는 거 있지. 밥도 늘 혼자 먹고 나를 무슨 벌레 보듯이 한다니까? 웃기지. 예뻐서 그렇지. 여자의 적은 여자, 맞지? 뭐? 진짜 웃겨. 도수가 거의 없는 맥주에도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그 사람의 얼굴. 낮게 깔린 웃음이 좋았어요. 저는 그 작은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졸업도 하지 못하고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슴에 담기에는 너무 막연한 감정이었기에
당시에는 그저 연민쯤으로 느꼈었던 것이지만요. 저는 그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건 3달 정도 흐른 뒤였어요. 저는 일을 늘렸습니다. 그간 제가 했던 건 막노동이었어요. 집 근처에 있던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일을 받아 하는 거였죠. 기술이 없었기에 공사판이든 밭일이든 가리지 않고 잡일을 맡아 있는데 그마저도 비가 오면 일이 없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이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리운전으로 눈을 돌렸어요. 한두 달 해보니 벌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저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죠.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정색을 하기에 저는 며칠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빚이라도 남겨보자.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다 돌려줘야 하는 거라니까? 이자까지 받을 거야. 진짜. 하지만 다시 간다는 것도 무섭고 잘할 자신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나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거 알아. 다른 조건도 아니고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잘 돼서 취업하면 천천히 갚으라는 조건이라니까? 이자도 물론이고. 하지만 멈추지 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걷고 뛰고 앞으로 달려. 한번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 그 사람 제 말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녀에게 제 마음을 들킬까봐 최대한 감정을 숨겼어요. 단지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그냥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렇게 애써 넘겼죠. 한참을 망설이던 그 사람이 졸업을 앞두고 휴학했던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제 삶도 바뀌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없던 저는 꼬박꼬박 저축을 했고 일정한 날짜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학비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졌죠. 공부는 내가 하는데 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미안.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 또? 저번에는 여행 간다고 하더니 진짜 너무하네. 밥 한 번 사주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나 학점 잘 나와서 기념으로 한턱 쏘려고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응? 선약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다음 달? 그때 다시 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공사판에서 뛰고 오후부터는 배달, 그리고 늦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으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였죠. 아무렇지 않게 돈을 보내고 피곤하지 않은 척해야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매일 4시간, 3시간 정도의 쪽잠을 잤던 것 같네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어깨와 팔, 다리, 안 아픈 곳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멈추지 않고 걷고 뛰고 앞으로만 달린 건 저 역시도 처음이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이게 뭐야? 참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네.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얼마 안 해. 그냥 예뻐서 샀어. 어깨도 아프지?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환불하고 한의원이나 한번 다녀오지 그러니. 난 필요 없는데. 엄마가 어깨에 부항 한번 떠주면 금방 나. 그리고 그거 정말 하나도 안 비싸서 그걸로 병원 못 가거든? 그래? 그런데 가격도 싼데 참 색도 곱다. 목이 탁 막히더군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옷을 선물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털처럼 곱슬곱슬한 털이 박힌 아이보리색 옷을 손으로 쓱쓱 쓸어보시는 어머니의 손마디가 너무 거칠고 굵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삼키고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몇 시간을 울었죠. 저는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일을 나가지 않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가서 일을 했죠. 오후 3시, 4시까지 작업을 하고 떨어지는 일당으로 술을 한 잔 사 먹고 담뱃값을 충당했습니다.
겨울이면 귤 한 봉지, 군고구마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 남은 돈과 함께 안겨들었죠. 그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 이 정도면 잘 자랐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늘어진 티셔츠가 제가 입다 버린 거라는 걸. 집에 있는 작고 낡은 밥솥이 고장났다는 것. 탈수가 되지 않은 세탁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목이 아프다는 것. 낡아서 구멍난 속옷이 부끄러워 매번 화장실 안쪽에 널어놓는다는 것도요. 그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았던 겁니다. 그게 편했으니까 말이죠. 순간 저에게도 욕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창하진 않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달은 먹고 살 정도로 모아보자는 정도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35,000원짜리 시장 옷을 받아들고 손을 덜덜 떨지 않았으면 했어요. 속옷도 여러 개 사다 놓고 밥솥도 세탁기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게도 목표라는 게 생긴 거죠. 단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노력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좋았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얼굴만 알고 있던 기술자 밑으로 들어가서 타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이 필요했습니다. 타일의 무게가 굉장했는데 초반에는 그걸 나르는 일만 해야 했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포기를 할 정도로 평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목표가 생긴 저는 강해졌습니다. 군말 없이 욕도 먹었고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죠. 전에 담배 태우는 걸 봤는데 끊었어? 네, 최근에요. 아직은 좀 힘들긴 해요. 흡연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잘한 거야. 끊는 게 좋지. 근데 요즘 일만 끝나면 어딜 그렇게 빨리 가? 회식도 참석 안 하고 예전에 내일 도울 때는 곧잘 참석하고 하더니만. 혹시 그 사이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그럼 내가 이해해주고. 아니요. 배달 일이랑 이것저것 해야 해서요. 뭐? 이 일을 하고 또 일을 한다고? 네. 아직 젊은 거 아는데 이제 30도 넘었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이 바닥은 건강이 돈이고 돈이 건강인데 큰일 난다고. 알았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을 그렇게 늘려? 혹 집에 우환이라도 있어? 아니요. 뭐 형편이 좋진 않지만 큰일은 없어요. 그럼 일 쉬어가면서 해. 일 진짜 힘들어. 몸 망가진다고. 저번에 2명이 왔다가 일주일하고 도망친 거 알지? 도망을 쳤다고. 그런 일인 거 알면서 다른 일까지 병행한다. 무리야, 무리. 근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싶어서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이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에는 그냥 산다, 숨 쉰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저는 힘들어도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이고, 고집은. 다행히 저를 예쁘게 봤는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죠. 매일매일을 바쁘게 보냈더니 신기하게 시간이 정말 빠르긴 하더라고요. 어느덧 그녀가 졸업을 앞두게 되었죠. 한참 취업 준비와 졸업까지 동시에 하니 그 사람 역시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구나 제게 도움받는 게 미안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하려고 무리를 하는 것 같았죠. 뭐? 중소기업? 자격증이 필요한 게 있으면 따봐, 어?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일단 일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멀리 돌아왔잖아.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직을 해도 같은 중소기업이야. 당장이야 일을 하면서 하기 쉽겠지만 막상 들어가면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결국에 또 미뤄질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여유를 가져.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여유가 어떻게 생겨. 나한테 미안해서 학점도 잘 받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면 진짜 너한테 딱 맞고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알았어? 매일 4시간씩 자는 저도 저지만 그 사람도 독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원래 타고난 머리가 좋았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모든 걸 초단기간에 끝냈죠. 제가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면접 때 입을 정장 한 벌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내더군요. 제게 합격을 말하는 그 사람 얼굴에는 학창시절의 그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쁘면서도 허무한 감정이 제 안에서 휘몰아쳤어요. 그녀가 잘 됐다는 게 뿌듯하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와는 또 다른 세상에 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혼자 그 사람은 어떤 얼굴로 보내야 멋있을까 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부담스럽지 않게 뒤로 물러나 주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서서히 잊혀가는 거였습니다. 연락이 드물어지면서 기억에서 옅어지는 거 말이죠. 너 왜 자꾸 전화 안 받아? 야, 그렇게 바빠? 알잖아, 요즘.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렇지. 현장도 바쁘고, 시간이 없네. 이자까지 돌려받는다며. 나 첫 월급 탔는데 왜 연락 안 해? 벌써 그렇게 됐나? 야,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보면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싫다고. 몰라. 나 너희 집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 뚱한 표정의 그 사람과 다시 마주섰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 놀랐습니다. 제 가슴을 양손으로 퍽퍽 때리면서 울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냐고 다그쳤죠. 왜? 왜 자꾸 피해? 내가 싫어? 아니, 내 여자친구가 싫다고 해서 그렇지. 왜? 왜 거짓말을 하는데? 여자친구 같은 거 없잖아, 너. 뭐? 나 알아. 너 만나러 갔었어. 너 친구들이랑 놀 거라고 했을 때 너 배달하는 거 봤어. 그리고 새벽에 대리운전하는 것도 알아. 여자친구는 모르겠지만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다 안다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밤새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팔에는 온통 멍이며 상처투성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나 정말 나쁜 년이지. 아는데 그랬다고. 근데 넌 또 거짓말을 해. 이번에도 내가 널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 왜 매번 네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만 생각하는 건데. 너 바보야?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 너 좋아해. 근데 말을 못했어. 왜냐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나를 속물로 만들 수 있는 게 돈이잖아. 오해할까 봐. 네가 날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고백 못했어. 그래서 계속 성 그은 거고. 근데 너는 뭐야? 왜 자꾸 날 밀어내는 건데? 여자친구? 진짜야? 진짜로 있냐고? 날 좋아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제 앞에 어설프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었죠. 그곳에는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무늬가 없는 금색 반지였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혼이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 그 사람의 어깨 위에서 엉엉 울었죠. 애써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녀에게 울면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두서없이 꺼내 늘어놓았어요. 제 울음소리에 집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왔고 청혼과 동시에 그녀는 저희 어머니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인 장모님도 찾아뵈었어요. 이제 입장이 달라졌으니 저희 사이를 반대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집에서도 저를 환영해 주었죠. 그간 제가 아내의 뒷바라지를 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준비할 건 오히려 없었어요. 결혼식은 생략했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 사진만 찍었죠. 그간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방 2칸짜리 낡은 빌라 반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쓰던 냉장고와 낡은 TV는 가져갔고 냉장고와 밥솥만 새 것으로 바꾸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더 나아질 것도 달라질 것도 크게 없었죠. 아내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제 일 역시도 안정되고 있었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과 더 가난한 집의 아들과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돈이 모일만 하면 누군가 크게 아프고 돈이 모인다 하면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자꾸 왜 나가셔? 이제 내가 잘 번다니까. 이만하길 다행이지. 빙판에 미끄러져서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겨울에라도 나가지 말고 좀. 집에서 늙은이가 할 게 없잖아. 벌 수 있을 때 같이 벌고 나중에 손주 생기면 그때 아기 돌보는 거면 모를까. 무슨. 어머님, 저 사람 걱정해요. 그래도 팔이 이렇게 다쳤는데 앞으로 집안일도 제가 할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 우리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그렇게 알아. 뭐? 아니, 왜? 멀쩡한 아이들이 아이를 왜 안 낳아? 요즘 아이 낳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낳아. 그리고 돈이 있어도 예전이랑은 달라. 이 사람이랑은 이야기 끝났으니까 기대 마세요. 냉정하게 들릴진 몰라도 저는 그 이야기는 결혼 전에 이미 마무리했고 아내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이었어요. 어머니께 통보하듯 말한 건 혹시나 아내에게 아이 문제로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주는 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아시는 것 같았죠. 아마 겉으로는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속은 끓이셨을 겁니다. 저는 알면서도 제 선택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약간은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돈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마음이 여유로웠다고 할까요? 결혼을 하고 책임질 부분이 더 늘었지만 제 천성인 게으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었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리 그거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할까? 왜? 보기 싫어? 아니, 당신 매번 다리가 붓고 아프잖아. 이제 제법 여유도 있고 몇 달만 고생하면 수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절대로 싫거든? 당신 차 사고 싶다며 그거나 하든가. 당신이 차는 절대로 안 탈 거라고 하니까 필요 없지. 와, 그럼 우리 돈 굳었네? 생기지도 않은 돈이 굳어? 멀리 보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 목돈 생긴 거야. 그치? 아내 역시도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했고 어머니는 알뜰하게 살림을 하며 저축해줬어요. 작지만 조금씩 쌓이는 돈, 그리고 때때로 집안 가득 퍼지는 웃음. 나른한 고양이처럼 잠이 든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정기에 접어든 그때부터 아내가 달라진 것이었죠. 야근? 또 야근이야? 무슨 회사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잖아. 밥 먼저 먹어. 알았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야근, 아내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늘 걱정도 많아 보였고 생각이 많은지 잠도 깊이 자지 못하는 것 같았죠. 혹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다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깨끗하게 씻고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런다고 촌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에는 사지도 않던 커피까지 사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연락했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갈까 했는데 외부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내려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왜 말 안 하고 그냥 왔어? 나 회의 중이라 나가진 못해. 아, 그래? 회의를 하는데 전화를 받네? 그야 잠깐 나온 거니까. 그럼 커피만 잠깐 전해줄게. 받아만 가. 기다릴게. 1시간이 넘도록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잠깐이라도 올라갔다가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기다리는 걸 보던 경비가 회사로 연락해 방문자로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안 돼! 지금 나가는 길이라서. 아, 그래? 그럼 여기로 지나가겠네. 아니, 나 지하 주차장으로 왔어.
업무상 중요한 일이라 차장님 차량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나온 거야. 미안.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은 전화 내용에 놀라긴 했지만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했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출장의 빈도까지 느는 것에는 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이 바쁜 업무 시간에는 그렇다 쳐도 늦은 밤에 정말 짧고 간결하게 용건만 말을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야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래? 요즘 거의 쉬지를 않잖아. 주말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나갔고. 나도 쉬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냥 쉬게 내버려두면 안 될까?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퉁퉁 부은 발을 만지다가 잠이 든 걸 보면 안타깝다가도 이전처럼 대화다운 대화 한번 못하는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통에 더 이상 몰아붙일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생겼나 하는 상상에도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아내가 떠난다는 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고 따져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탄 버스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한참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동네에 내리더군요. 처갓집이 있는 바로 그 동네였어요. 아내가 내리자 저도 택시비를 지불하고 얼른 걸음을 좁혔습니다. 아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죠. 고작 친정이라니. 뭔가 허무해져 저는 아니 왜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친정에를 갔지?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 저의 어머니가 친정에 가는 걸 싫다고 하셨을지도 모르고 출가 외인이네 뭐네 그런 소리를 저 없을 때 한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본 게 아니라면 딱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집 앞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그냥 우연히 온 척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연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발길을 돌리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기에 저는 얼른 골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3살, 4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아이 하나를 익숙하게 품에 안고 있는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치마 끝을 잡고 있는 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장모님도 나오셨어요.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손바닥으로 쓸면서 내 새끼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는 단 한마디를 듣고 말았죠. 바로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아이는 제 아내에게 엄마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엄마라고 했죠.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커다란 망치라도 되는 듯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이들의 옷을 사입히고 틈만 나면 볼에 뽀뽀를 해댔죠. 아무리 나이를 많게 보려고 해도 겨우 4살, 6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면 제가 뒷바라지를 하며 아내는 한참 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아이가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저와 만나기 바로 전에 출산을 했다는 가정을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산, 결혼, 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속인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말이죠. 장모님, 장인어른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령 본인의 딸이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다고 해도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으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시는 건가? 물론 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망상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저를 속인 건 현실이었죠.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아내의 뒤나 밟는 한심한 제 모습도 저는 그대로 아내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은 약간 놀라는가 싶더니 눈을 꾹 감았다가 뜨고는 저를 당당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뒤를 밟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여길 왔어? 누구야? 이 아이들.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던데. 아내는 제게서 그 아이들을 지키려는 듯 몸으로 막아섰죠. 당연히 내 아이들이지. 내 자식. 당신 결혼했었어? 나 만나기 전에? 아내의 눈동자는 가볍고 빠르게 떨리더니 씁쓸하게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맞아. 나 결혼했었어. 거짓말이지? 혼인신고할 때 그런 기록 없었고. 신고만 안 한 거지 엄청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나 솔직히 그 사람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전부야. 당신은 평생 노력해도 나한테 그 정도는 아닌 사람이고. 나중에 말하자. 나중에.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내리누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돌아서 나왔어요. 적어도 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누구야 하고 묻는 아이들에게 그냥 아는 친구라고 했죠. 그게 제게는 비수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꽂히더군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보다 그 사람의 아이를 돌본다는 것보다 제가 아내에게서 아는 사람 취급받는 게 더 아팠죠.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야 할 입장인 저는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려야 했어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출장 핑계를 대면서 걱정하는 어머니 앞에서 내색조차 못한 상태로 말입니다. 미쳤어? 회사 앞까지 왜 찾아와? 전화를 안 받은 건 너잖아. 지금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한테 어쩜 이래, 어? 뭐라고 말할까? 받아달라고 할까? 그래? 그걸 원해? 나도 최대한 숨기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알았잖아. 나도 염치라는 게 있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양심이라고. 그럼 사과부터 해야지. 날 속인 게 미안하다. 거짓말해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 빌면 뭐가 달라져? 기분이 달라지니?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애들 계속 고아원에 있었어. 내가 이제 돌볼 능력 되니까 집에 데리고 온 거고. 부모님도 싫어하셨어. 하지만 내 고집 절대로 못 꺾어. 나 애들 내가 키울 생각이야. 그동안은 확신이 없었고 자신도 없었지만 지금은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 자기는 애들 낳기 싫어했고 가난 물려주는 거 죽어도 싫다고 했잖아. 그야 역시 미안. 내 결정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하루하루가 또 덧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의미 없는 숫자들이 더해진 시간이 흘렀고 저는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가 끊어버린 담배까지 입에 물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뒤돌아 눈물을 찍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망가진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이었죠. 지독한 가난에 쫓겨 늘 굳은 표정이었던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팔을 잡고 저를 흔들었습니다. 얼굴 꼴이 이게 뭔가 자네? 대체 이게 뭐야? 왜 둘 다 내 가슴에 못을 박아? 어? 이게 사람 꼴이야? 밥은 먹는 거야? 아이고, 바짝 말라가지고는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 떨기를? 그 사람은 잘 지내죠? 장모님은 볼 위로 흐른 눈물을 소매로 닦으시고는 고개를 저었죠. 왜요?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이 있대요? 오늘은 내가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자고 했어. 아이들이요? 무슨... 그 아이들이군요. 멀리서 장인어른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때 봤던 여자아이가 있었죠. 체구가 작은 남자아이는 장인어른이 등에 업은 상태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눈이 아내와 굉장히 닮아 있더군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라면서요? 그게 그렇지. 근데요, 우리 엄마 아니거든요. 뭐?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니? 네. 근데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요, 진짜 엄만 줄 알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한숨을 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죠. 아내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였다죠.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던 오빠를 아내가 데리고 집에 가던 길이었답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까지 넘어선 차를 피하려다가 차가 뒤집혔다고 해요. 그 일로 오빠가 죽었고 아내는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택시나 자동차를 꺼리는 것만으로 차 사고가 났을 거라는 추측은 하며 더는 묻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죠. 장모님은 덧붙여서 수술을 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것임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군요. 아이들은 애엄마가 키우고 있었어. 몇 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몇 살인가요? 애들이 체구가 작아서 그렇지. 아들은 5살, 딸은 7살이야. 고아원에 있으면서 제대로 못 먹은 거지. 바싹 말라가지고. 거기다 작은 애가 조금 아파. 자폐증이 있었나 봐. 차마 우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 그간의 생활고에 시달렸던 모양인지 그 생떼 같은 목숨을 버렸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말이야. 장모님은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이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이미 자살하기 전에 고아원에 맡겨서 연락도 안 닿았고 뒤늦게 이 아이가 찾아 나서서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애들을 데리고 온 거야. 우리가 키울 거야. 애들도 알고 있고 제가 고집을 하도 피워서 애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근데 애들이 왜 몰라? 아무리 어렸어도 엄마랑 아빠를 이 녀석들이 잊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 바보 같은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아이들도 사고도. 그리고 애들 엄마 죽은 것도 말이야. 그래서 혼자 짐을 다 끌어안으려고 자네한테 이것도 부담이 될까봐 모질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든 다 거짓말이네. 눈물만 계속 흐르더군요. 아내가 제게 모진 소리를 하면서까지 저를 밀어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신의 조카들을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아내에게 매번 아이들은 짐이라고 떠들어대던 제 못난 입을 당장이라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사정이 이렇다고 설명 한번 못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저였죠. 제 자식도 낳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남의 자식을 키우겠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장모님, 제가 무심했어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저는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보시고 장모님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네에게 못할 짓이라 우리도 말하기 싫었어. 우리 병원비며 가난한 식구들 생활비까지 다 받아내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데 힘들어하는 내 딸 보니까 내 숨이 쉬어지질 않아. 내가 죽어야지. 장모님은 가슴을 치면서 말했죠. 장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하셔야죠. 애들이 자네를 보고 싶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아직 어리지만 속이 깊은 애들이야. 애들아, 인사해라. 장인어른 등에 업힌 아이는 얼굴을 푹 숨겼고 딸아이는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제게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작은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니 알겠더군요. 저 역시도 이 손을, 이 아이들을 놓지는 못하겠다는 걸 말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 너무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그랬겠죠. 그 누구라도 햇살 같은 미소와 볼빨간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아이들을 제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장인 장모님의 반대, 아내 역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제 결정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제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했던 저였기에 그 언제보다 필사적으로 두 아이만큼은 잘 키워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사랑만은 모자라지 않도록 말이죠. 고작 2년. 반딧불이 같은 작은 꼬마들이 더 늘었을 뿐인데 많은 게 변하더군요. 작은 저희 집에 안전뱅이 식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식탁도 언제나 분주했고 뭐든 사놓으면 빨리 사라지죠. 제가 일을 끝내고 사들고 오는 통닭수도 2마리가 되었고요. 제법 잘 먹여서 이제 키도 또래 아이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후 40개월에 자폐 진단을 받은 작은 아이도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는 사람의 눈도 마주치고 말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호전된 상태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언어 구사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뭔가 중얼거리는 게 그게 정말 귀여워요. 마치 토끼가 풀을 먹는 걸 가만히 보는 느낌이랄까요. 저희는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려 합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니, 내가 고마운데? 아이들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덜 행복했을 것 같거든.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게 좋은 일 했다고 복을 받을 거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미 저는 받았죠. 분에 넘치고 넘쳐서 바닥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방이긴 해도 저희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될 새 보금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그리는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저와 같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걸으세요. 그리고 뛰세요. 절대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행복이 불쑥 제 곁으로 다가와 줄 겁니다. 바로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